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저의 이름은 김묘엽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이제 노무사 민법 같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죠. 자, 노무사 민법 올해 시험 문제 굉장히 좀 까락이 많이 나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건 제가 이제 뭐 저만 푼 건 아니고 이게 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노무사 시험 문제가 기출문제만 정확히 아셨으면 70점 이상은 70점 가까이 70점은 나옵니다. 진짜 70점 정도는 정말 점수가 나옵니다. 기출문제만 정확하게 알았어도 기출문제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근데 의외로 점수가 안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은 문제를 약간 살짝 이렇게 틀어내거나 또 좀 약간 어려운 생소한 지문들을 넣어서 정답을 잘 찾지 못하게끔 만들었을 뿐이지만 굉장히 기출문제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나중에 저랑 같이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진짜네 라고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와 이게 이렇게 나왔는데 똑같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게 되죠. 다만 이제 기출문제가 약간 변형이 됐으니까 어떻게 찾는지만 잘 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올해 이제 점수가 굉장히 두 개 격차가 컸습니다. 꽈락이 많았고 그다음에 고득점이 많았어요. 그건 뭐냐면은 충분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당연히 점수대가 높았고요. 그다음에 공부가 좀 부족했던 사람들은 아예 그냥 꽈락으로 된 거죠.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굉장히 상위 클래스 문제, 괜찮은 문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올해 시험 문제는 어떻게 될 거냐? 자, 올해 시험 문제는 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교수님들한테 전화를 다 드려봤는데 교수님들이 항상 그 시험 직전에는 안 가르쳐 주시지만 다음 해 얘기를 해주세요. 해주셔서 저도 이제 얘기 들었거든요. 자, 얘기를 들었는데 자 한번 보시죠. 교수님들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은 지금까지 이 민법에 대해서 학생들이 많은 공부를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문제는 변별력을 우리가 선별해야 된다. 민법에서 변별력을 될 수 있으면 많이 안 하려고 했는데 요즘 학생들이 민법이나 다른 민법 말고 뭐 노동법이나 다른 쪽에서 이제 점수를 잘 받고 있다. 그래서 뭐 사보 같은 경우에는 외워서 점수가 잘 나왔고 노동법도 원래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잘 나온다. 변별력을 낼 수 있는 데가 많지는 않다. 그래서 변별력을 민법에서밖에 낼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다. 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기출 문제가 제일 중요하죠. 자, 기출 문제가 올해 2020년도에 시험 문제 나온 모든 민법 시험이 기출 문제 반영이 거의 70%에 육박했습니다. 모든 시험이. 그거보다 더 높은 경우도 있었어요. 80% 이상. 근데 기출 문제를 이렇게 많이 출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변별력이 떨어졌느냐면 기출 문제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바가 똑같이 내자는 게 아니라 기출 문제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개념.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고 재작년에도 얘기했고 올해도 얘기합니다. 기출 문제에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응용해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이렇게 응용이라고 하는 부분까지 출제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변별력을 나타낸다면 수능 세대인 여러분들에게 2.3점짜리 기출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요. 변별력은 4점짜리, 5점짜리 이렇게 즉 개념을 가지고 응용을 해야 되는 문제로 변별력을 내듯이 수능하고 똑같이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기본 강의 때 잘 들어두시는 것이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보통 1월 달 만에 해서 4개월 동안 어떻게 해보겠다 그랬는데 이제 거의 지금 그거를 빠이빠이 그렇게 못하게 하도록 만드는 게 지금 목적이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보통 2차 과목을 뭐 7월 전부터 쭉 2차 과목을 준비하다가 1월부터 시험 직전까지 1차만 드립다 공부하는 형국으로 가다 보니까 노동법은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노동법을 좀 잘해요. 예, 그래서 여기는 뭐 사보는 암기 과목이고 경영학도 그렇고 변별력이 민법밖에 없다. 예,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 그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벼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앞장서지 않으면 변별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뭐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래도 해마다 좋은 점수를 받는 사람들은 항상 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는 방식도
될 수 있으면 적은 공부로 될 수 있으면 고득점을 받게 해드린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다만 여러분들에게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꼭 외워달라고 하는 거 정말 이건 능숙하게 해야 된다는 건 정말 꼭 저랑 같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것만 잘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작년에 학원에게 주구장창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저희 학원이 민법에 대해서 좀 약간 횟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안 줘가지고 제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는 열심히 하라고 횟수를 충분히 줬기 때문에 꼼꼼하게 좀 더 꼼꼼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이제 앞으로 수업을 할 건데요. 자, 우리 시험 문제를 먼저 분석을 할게요. 자, 우리 시험은 민법 중에서도 민법 총칙이라고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여러분 채권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군데서 시험에 나옵니다. 총 25문제인데요. 총 25문제인데 여러분 거의 공식이에요. 민총에서는 12문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12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채권법에서 13문제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채권편에서 채권 총론과 채권 강론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채권 총론은 말 그대로 채권에 관련 총체적인 부분이고 이건 채권에 관해서 각각의 부분을 논해보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나중에 좀 더 개념은 말씀드리도록 하고 채권 총론에서 보통 한 6문제, 그 다음에 여기서 하는 7문제. 자, 때로는 여기 부분이 조금 심각하게 좀 어렵다 싶으면은 한 7문제에서 여러분 8문제 가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5문제 이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민총 부분에서 12문제라는 건 전혀 틀림이 없고 여기 부분은 약간 총론하고 강론에서 왔다 갔다 하는 형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총 13문제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지금 많은 수험생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 문제가 한 문제당 4점짜리니까 곱하기 4, 48점. 오호, 면과. 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면과죠. 꽈락을 면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채권 총론과 강론을 뭐 한 번으로 쫘르륵 이렇게 찍어보자. 그런 경우도 있지요. 근데 그렇게 공부하는 걸 또 막기 위해서 교수님들이 올해 두드러지게 이쪽 부분을 좀 어렵게 내자. 너희들 야비한 거 내가 다 안다. 해가지고 이쪽 부분을 좀 어렵게 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래도 기본 강의니까 전체적으로 골고루 한번 잘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안정적인 점수를 어떻게 시험에 나와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일단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 12문제, 13문제니까 제 강의가 20회라고 한다면 당연히 여기에다가 10회, 여기에다가 10회 자 이렇게 배분하는 게 맞지요. 이렇게 배분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부분은 거의 다 맞으실 수 있어요. 거의 다 맞으실 수가 있고 여기 부분은 여러분 제가 찍어서 해드리는 부분 그런 부분만 잘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왜 그러냐면은 민총이라고 하는 부분은 보통 교수님 책으로 봤을 때 한 700에서 800페이지 가까이 됩니다. 그럼 채권 총론하고 강론은 교수님들 기본서로 봤을 때에는 여기가 2500페이지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여러분 얇은 책을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 3000페이지가 넘느냐? 이 3000페이지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출제하시는 분도 너무 쉽거나 너무 어려운 문제는 못 냅니다. 우리 수준에 맞는 적당한 문제들을 내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냐면은 작년하고 올해 특징이 뭐냐면 최신 판례를 무조건 한 문제씩은 냅니다. 최신 판례를 한 문제씩 내서 요거 정답 지문으로 만듭니다. 지금 이게 모든 시험의 특징입니다. 우리 시험뿐만 아니라 민법이 들어가는 모든 시험에서 그 해 최신 판례를 한 문제를 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최신 판례 강의를 할 때 꼭 들어주셔야 돼요. 한 문제를 가지고 당락이 좌우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페이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제가 부탁드리는 것만 하시게 되면 민총에서는 12문제 중에서 11문제 정도는 거뜬하게 맞으실 겁니다. 근데 한 문제 틀리게 내는 거는 그 누구도 못 맞춥니다. 뭐 틀리게 내겠다고 작정하면 진짜 끔찍하거든요. 700~800페이지에서 틀리게 내겠다. 우린 그런 거 버려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힘드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약속드리는 것은 항상 80점 정도는 맞게 당연히 해드리겠다.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뭐 그 정도는 충분히 점수가 나왔어요. 그거보다 사실은 더 나았는데
뭐 그건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민총하고 채권으로 나누는데 제 교재는 여러분들 좀 가지고 다니시기 편하시게 두 권으로 분권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이것만 들고 다니시면 돼요. 요것만 민총만 들고 다니시고 채권은 제가 가지고 오세요라고 할 때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교재를 잠깐 펴주세요. 자, 교재를 잠깐 펴주시면 교재 9페이지입니다. 자, 제가 하는 스타일은 자 이런 게 있어요. 이 질문이 이런 게 있습니다. 김명업 선생님이 강의를 하다 보면 보지 마세요, 넘어가세요, 절대 안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안 봐도 됩니까? 라고 불안해서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보라고 해도 나중에 볼 시간도 없습니다. 안 나와요. 걱정하지 말고 점프 뛰어넘으세요. 자, 그래서 9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자, 9페이지 보시면 안 봅니다. 넘어가시고. 자, 10페이지 안 보니까 넘어가시고요. 자, 11페이지도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2페이지 가도록 할게요. 자, 12페이지는 시험에 나오는 것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 딱 하나 나오는 것 말고 우리가 기본적인 베이스를 한 번만 깔아둡시다. 자, 뭐냐면은 로마자 1번에 조문 읽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조문 읽는 방법은 여러분 노동법을 공부하실 때도 필요하시고 하니까 요건 그냥 가장 기본이다 라고 생각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요 제49조 1항이 있죠. 자, 이제부터 조문 읽는 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제49조가 있고 가로가 있고 동그라미 1, 그 다음에 1점, 2점, 3점, 4점 이렇게 돼 있고 나중에 여러분 노동법 공부하시게 되면 자, 그 목차로서 가점, 나점, 다점 이렇게 목차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 서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 여러분 여기 가점을 보십시오. 에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읽기로 약속을 했냐면 자, 여기는 제49조라고 읽고요. 동그라미 1은 제1항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를 붙이고 여기는 항을 붙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써 있는 건 어떻게 읽나요? 제2항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49조 제1항을 보세요. 그러면 요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 4호를 좀 한번 봐주실래요? 그러면 요겁니다. 여기는 제4호라고 해서 호라는 단어를 씁니다. 호. 서로 약속하는 거지요. 그리고 여기 다점은 뭐라고 했냐면 목이라고 단어를 붙입니다. 그래서 제 다목 이게 목을 붙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49조 제1항 제4항이 제4호에 있는 다목을 봐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은 그렇게 따라가서 보시면 됩니다. 이건 약속일 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노동법 조문을 읽으실 때 나중에 2차 공부하실 때 보면 다목, 나목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이니까 그 정도 조문 읽는 방법 넘어가시고요. 자, 이건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항, 제 로마자 2번에 기초 용어 정리죠. 자, 기초 용어 정리 하셔야 됩니다. 자, 기초 용어 정리인데요. 요것도 여러분 용어를 잘 아셔야 되니까 용어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러분 선의가 있고 그 다음에 악의가 있습니다. 한문으로 쓴다면 착한 선자에다가 뜻의, 악학자에다가 악할 학자에다가 뜻의 이래서 착한 뜻, 악한 뜻, 자 이렇게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자 요거는 왜 이렇게 읽느냐면은 자 우리나라의 민법은 우리나라 스스로가 만드는 민법이 아닙니다. 옛날서부터 뭐 경국대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것을 어디서 왔냐면은 일본에서 본의 아니게 수입을 합니다. 일제 시대를 거치면서 법이 수입이 됐어요. 그래서 일본에 있는 그 법전 내용이 오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이 일본 스타일로 써져 있습니다. 법전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본 스타일로 해석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 보시면 선의를 앞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른다. 악의는 안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 옆에 계신 분 어저께 보셨나요? 어저께 수업 있었죠. 예, 그러면은 어저께 처음 봤으니까 그때 몰랐죠. 선의. 근데 오늘 이제 조금 한번 안면이 익었다. 그럼 악의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용어 선의는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악의는 어떤 사정을 알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단어도 외우셔야 되는 거죠? 예, 그건 외우셔야 되는 거고. 그럼 그 다음입니다. 자, 이 악이랑 헷갈리는 게 뭐냐면 고의하고 과실입니다. 고의하고 과실. 자, 고의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의도적이라는 뜻입니다. 의도적. 자, 의도적입니다. 그리고 과실은 뭐냐면 실수로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과실은 실수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고의는 의도적으로 합니다. 안다는 거랑은 전혀 다르죠.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저기 앞에 신호등으로 사람이 건너가고 있네. 제가 알았어요. 사람이 신호등을 건너가고 있네. 그런데 제가 자동차를 몰고 있었거든요. 의도적으로 갖다 박습니다. 알지만 의도적으로 갖다 박은 거죠. 근데 사람이 지나가는 걸 몰랐어요. 그럼 선이었죠. 근데 갑자기 사람이 불쑥 튀어나와서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브레이크를 못 받아서 과실로 사람을 다칩니다. 그러면 알았지만 과실이 될 수 있는 거고 알았는데 고의가 될 수 있는 거죠. 사람이 지나다니는 걸 알았다 악의. 근데 그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박았다 고의. 실수로 부딪혔다 악의.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의는 있다고 고의는 의도적, 과실은 실수죠. 자, 그런데 이 실수가 다시 두 가지 실수로 나눠집니다. 실수가 작은 실수가 있습니다. 작은 실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스몰, 작다, 소실수 그렇게 안 부르죠. 가벼울 경자를 써서 경과실이라고 합니다. 가벼울 경자에다가 과실. 자, 그 다음에 큰 실수는 너 실수가 좀 크다, 빅 이게 아니라 무겁다라고 해서 무거울 중자를 써서 중과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중과실은 실수가 매우 큰 것이고 경과실은 실수가 작은 실수입니다. 예, 그것들을 전부 다 합해서 과실이라고 부르지요. 예, 과실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저기 교재에 써 있는 내용은 굳이 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보실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 교재니까 그냥 이렇게 써 있고 우리가 그렇게까지 다 아실 필요는 없고요. 자,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자, 차를 몰고 가고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누가 튀어나왔어요. 쾅 부딪혔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 고의였습니까? 과실이었습니까? 과실입니다. 근데 그때 부딪혔는데 가벼운 과실이죠. 근데 여기서는 하나가 더 들어가면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애가 튀어나와서 쾅 부딪혔죠. 그러면 여러분 이 실수는 큰 실수입니까? 작은 실수입니까? 큰 실수가 됩니다. 예, 그래서 중과실이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과실의 개념을 좀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자, 12페이지 맨 밑에 보시게 되면 가번의 고의죠. 의도적으로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과실입니다. 실수죠. 자, 실수입니다. 자, 의 보시게 되면 여러분 거기 밑줄 그으세요. 일정한 결과의 발생을 주의 부족으로 인식하지 못하여 결과를 피할 수 없게 되는 것. 인식 부족이구나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13페이지 가실게요. 13페이지 맨 위에 추상적 과실이 나와 있죠. 자, 밑줄 그으세요. 평균인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일반 과실 실수를 너 어떤 실수했니? 그랬을 때 평균적으로 봤을 때 평균인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실수는 큰 실수야, 이런 실수는 작은 실수야 해서 개인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당연히 평균인을 기준으로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냐면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 위반이라고 합니다. 자, 거기 밑줄 그으세요. 선량한 관리자, 평균인, 선량한 관리자, 사람이라면 어떤 주의 의무를 가지지? 같은 말입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과실이라고 하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줄여서 이렇게 해도 시험에 나옵니다. 선 동그라미 치세요. 관리자의 관 동그라미 치세요. 그 다음에 주의 동그라미 치십니다. 성관주의 의무라고도 합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줄여서 성관인의 주의 의무, 성관주의 의무. 그럼 평균인의 주의 의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평균인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네. 실수를 했네. 과실이네. 그 과실이 가벼우면 경과실, 무거우면 중과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나머지는 여러분 시험에 안 나오니까 과감하게 지우시고 되고요. 자, 13페이지 나와 있는 3번의 양자의 연습에다가 별표를 3개 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여러분 꼭 외우셔야 됩니다. 꼭 외우시고 저랑 같이 자유자재로 바꾸실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학원이 수업이 3시간밖에 안 돼요.
다른 학원들은 보통 수업을 할 때 3시간 반이 아니라 거의 한 4시간 가까이 수업을 하니까 하루에 1시간 정도가 빠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조금 말을 조금 빨리 하더라도 예,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양자의 연습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러분 절대적으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거기 나와 있는 제일 처음에 이런 말이 써 있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유효로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시면서 무효다. 죄송해요. 요런 단어가 나올 겁니다. 계속. 그런데 이 시험 문제가 요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조문 그대로입니다. 이게 조문 그대로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데 이렇게만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시험에 나오느냐? 여러분 저랑 같이 연습을 하십시다. 뭘 연습을 하시냐면, 자, 먼저 알았거나, 여러분 알았다가 선이었습니까? 악이었습니까? 고의였습니까? 악이었죠. 그래서 악이가 됩니다. 자, 나가 여러분 다른 말로 그리고입니까? 또는입니까? 뭐뭐 하거나 또는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알 수 있었을 경우인데 이걸 굉장히 어려워하지요. 야, 너 교통사고 일으켰다며? 나 그거 실수를 일으켰어. 그래? 실수를 일으켰다는 게 뭐지? 그 피할 수 있었는데 피하지 못했잖아. 피할 수 있었는데 피하지 못했잖아. 피할 수 있었는데 알 수 있었는데 몰랐잖아. 피할 수 있었는데 몰랐잖아. 무했잖아. 이런 거랑 똑같이 요 부분이 알 수 있었는데 몰랐다는 얘기죠. 왜 몰랐니? 그러니까 실수로 몰랐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가 과실입니다. 이걸 여러분들 찾아내셔야 됩니다. 알 수 있었을 경우, 알 수 있었는데 몰랐네? 왜? 실수로 몰랐던 거지? 그러면, 과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과실. 자, 그 다음에 무효는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무효. 이렇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시험에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그 결과물을 알기 위해서 봐야 되는 거죠. 뭐냐? 자, 악의 또는 과실일 때 무효라고 한다면, 자, 이 또는의 개념을 확인하시는 거죠. 먼저 그 사람이 알기는 했는데요. 그런데 그리고 알긴 했는데 알 수 있을 경우가 아니었어요. 몰랐다. 과실이 없었다. 그래서 과실 앞에다가 무를 붙여서 무과실로 해요. 그럼 무과실이에요. 그러면 자, 악의 또는 과실이면 무효인데 악이에요. 물론 과실은 없어요. 그러면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또는 둘 중에 하나만 갖추면 무효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효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선이, 자, 악의 반대말이 선이죠. 몰랐다. 그리고 과실이 있다. 이번엔 과실이 있네요. 둘 중에 하나만 갖추면 또 무효죠. 자, 그 다음에 선이 그리고 무과실. 자, 선이고 과실도 없어요. 그러면 무효가 아닌 거죠. 자, 그럼 무효가 무슨 뜻인데요? 효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효력이 효력 효자에다가 없을 무자를 써서 무효라는 건 효력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선이 무과실, 선이도 악이도 아니고 과실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는 유효가 됩니다. 유효, 효력이 있다는 뜻이죠. 있을 유자를 써서 효력이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것은 뭐냐? 이거를 지우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는 자유자재로 여러분들이 바꾸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시면 저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시험장에 가서 얘기를 못하니까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자, 보시죠. 첫 번째, 알았거나 악이, 나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 과실, 무효 똑같이 쓰시고요. 자, 악의의 반대말 뭐지요? 선의. 또는의 반대말 뭐지요? 그리고. 과실의 반대말 뭐죠? 무과실. 그리고 유효의 반대말이 뭐죠? 무효의 반대말이 유효. 예,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는 마음대로 출제가 됩니다. 마음대로.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선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가 하면 선이 무과실은 유효다. 맞는 지문이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바꿔서 출제한다고 해서 틀린 지문이 아니라는 거지요. 맞는 지문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 그것이 연습하는 것이 3번의 양자의 연습 해가지고 가번에 나와 있죠.
자, 나번에 알았거나 중대한 시는 경우 무효로 본다. 같은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충분하시겠고요. 자, 넘기시죠. 자, 이제 14페이지 가시게 되면 민법의 법원입니다. 자, 민법의 법원.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는 제가 별표를 쳤으니까 진짜 꼭 아셔야 돼요. 절대 모르시면 안 됩니다. 이거 시험 문제가 나올 거예요. 올해 나온다고요. 요렇게 바꿔서 나온다고요. 예, 꼭 좀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4페이지 가시면 민법의 법원이 나와 있는데요. 민법의 법원.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다가 갑자기 민법의 법원 딱 나왔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 이렇게 공부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재미없다 하실까봐 자, 여기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한숨 잠깐 쉬어가고 민법이 어떤 형태인지 잠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중요한 얘기를 지금서부터 드릴 건데 이거는 시험 문제 절대 안 나오고 대신에 이걸 모르면 민법을 전혀 못하게 되시니까 이걸 모르시면 절대 안 됩니다.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연역적인 문제거든요. 자, 한국에 있는 민법은 한국법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일본에서부터 수입해 옵니다. 그래서 먼저 공부하시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 바로 용어입니다. 에이씨,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전부 다 한문으로 되어 있어요. 선이 잠깐 뜻 아니야, 모르는 거야. 악이 아는 거야. 이상하게 공부를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용어 정리가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용어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럼 여러분 일본이 그럼 자체적으로 만든 법이 이 법이겠습니까? 여러분 일본 애들 창의성 없습니다. 자, 일본이 2차 세계대전 때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을 누구랑 같이 손을 잡고 일으켰지요? 독일입니다. 독일에서 수입해온 법이지요. 독일은 유럽입니다. 서유럽이죠. 서유럽의 가장 모태가 되는 법이 바로 프랑스법입니다. 프랑스에서 나폴레옹이 만든 법이 유럽의 가장 핵심적인 법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서부터 프랑스를 얘기하려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 프랑스는 유럽이고 유럽이다 보니까 지극히 아주 극단적인 개인주의적 사회적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극단적 개인주의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극단적 개인주의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넘어오면서 용어가 젠장, 우리가 모르는 용어고 프랑스에서 독일에서 이쪽에서 넘어오면서 극단적 개인주의 사상이 민법에 지극히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극단적 개인주의적 사상이 안 깔려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물어볼게요. 엄마와 아빠, 부부지요. 부부는 남이다, 하나다. 예, 엄마 아빠는 하나입니까, 남입니까? 예, 남이죠. 왜 남이냐? 엄마가 출근해서 월급을 받아왔습니다. 세금을 엄마는 따로 내죠. 아빠도 월급을 받아왔습니다. 아빠도 세금을 따로 내죠. 서로 남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도록 할게요. 엄마하고 아빠가 있는데 자, 아빠가 일을 하고 엄마가 만약에 전업주부라고 얘기합시다. 아빠가 월급을 엄마한테 주는 거죠. 월급을 줍니다. 자, 그러면 남이 남한테 월급을 주는 거지요. 맞지요? 남이 남한테 월급을 줍니다. 여러분 혹시 기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기부. 기부를 하는 거죠. 여러분 기부가 뭐냐면 증여입니다. 증여. 그럼 증여가 무슨 뜻이냐면 대가를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받는 게 증여입니다. 대가를 주지 않고 일정히 받는 거죠. 흔히 얘기해서 불로소득입니다. 일하지 않고 돈 받는 게 증여죠. 자, 그러면 아빠가 월급을 타서 엄마한테 줍니다. 증여입니다.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아빠가 엄마한테 돈을 주는데 증여세를 낼까요? 남이잖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0만 원을 준다면 전 증여세를 내야 될까요? 냅니다. 아빠가 엄마한테 월급을 준다면 증여니까 증여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아빠가 여러분들에게 용돈을 줍니다. 그러면 증여세를 내야 될까요? 내야 되는 거죠. 불로소득이니까. 이게 원칙입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민법을 아니 법을 다 가르쳐 드릴 때 여러분들도 항상 노동법을 공부하시든 뭐를 공부하시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원칙적인 모습이 어떤 것에 있는지 절대 그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원칙적인 모습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극단적 개인주의가 원칙주의적 모습입니다. 그러면 자 원칙이 있는데 예외가 있지요. 아니 아빠가 생활비를 엄마한테 줬는데 증여세를 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뭔가 말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아빠가 자식한테 용돈을 주기로 했는데 용돈을 줬는데 아니 그걸 가지고 세금을 매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뭔가 말이 안 돼요. 근데 야 아빠가 그럼 친척 동생한테 천만 원을 줬다. 빌려준 게 아니라 줬다. 당연히 증여세 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느냐? 예외가 있다는 거죠. 예외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민법에 규정을 둡니다. 그러니까 민법의 규정은 원칙적인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예외적인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니 왜 그걸 민법에 규정을 두나요? 자, 여러분들하고 제가 7시 20분에 수업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별도로 공지 안 해도 여러분들은 계속 앞으로 7시 20분이 수업 시간이구나 하고 오실 겁니다. 근데 제가 7시에 수업을 시작해야 될 때가 있었다고 치지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다 문자를 보내야 됩니까? 안 보내야 됩니까? 보내야 되죠. 7시에 시작한다고. 왜 보냅니까? 예외니까 보내는 거죠. 그럼 원칙은 다 알잖아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다 알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지금 화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강조 업무 중에서 강조하는 겁니다. 강조. 예, 물론 이제 여기서 조시는 분이 계시면 더 목소리가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러니까 이게 민법은 그러니까 뭐냐? 야, 우리 개인주의잖아. 너 개인주의 우리 몸에 배어 있잖아. 유럽이니까. 근데 거기에 따른 예외로 민법의 규정을 두는 거죠. 아, 그럼 민법 규정을 외우세요. 그러면 미친놈이죠. 예외를 외우래요. 원칙도 모르는데.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빠하고 엄마가 증여세를 내야 되는 게 맞는데 원칙적으로 개인주의니까 남이니까 내는 게 맞는데 우리나라 세법에 9억 원까지는 세금을 징수하지 않겠다.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물론 민법은 아니라 세법이죠. 그러니까 법의 규정을 둔다는 것은 전부 다 예외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식이 아버지한테 돈을 받잖아요. 그거 어떻게 민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부양 의무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부양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자식을 부양해야 되니까 당연히 돈 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민법에서 예외적으로 부양 의무를 만들어줬잖아요. 받을 수 있는 줘야 되는 의무가 있고 여러분들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이런 예외 규정을 뒀기 때문에 증여세를 안 무는 겁니다. 그럼 여기 해당되지 않으면 다 증여세를 문다 안 문다? 묻니다. 다 증여세를 물어야 돼요. 여기 해당되지 않으면. 그러면 자 아내한테 내가 10억을 줬다. 그러면 당연히 증여세 냅니까 안 냅니까? 내지요. 왜? 9억 밑이 아니니까. 원래 원칙으로 돌아가는 거죠. 남이니까. 아셨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뭐 시간이 되면 보여드릴 건데 야 이거 노동법도 다 예외 규정이구나. 왜 이렇게 돼 있구나. 왜 민법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 여기서 뭘 기억하시냐면 자 원칙. 자 앞으로 원칙 예외를 계속 공부하실 건데 원칙 공부하시고 원칙은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어떤 책에서도 아무것도 안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뼈저리게 느껴야 돼요. 예, 느껴야 되고 그 다음에 원칙에 따른 예외는 민법 규정에 있고 노동법 규정에 있으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캐치하시면 아 요게 요런 배경으로 이렇게 나왔구나 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물어볼게요. 아버지가 야 딸아 내가 너한테 요번에 핸드폰 사줄게 해가지고 핸드폰을 사줬어요. 자 그러면 아버지가 지금 딸한테 증여한 거죠. 자 그럼 이 핸드폰의 소유자는 아버지입니까 딸입니까? 아버지가 줬잖아요. 자 아버지의 딸이에요? 딸이죠. 여러분 구세군함에다가 기부금을 넣었잖아요. 그럼 그건 적십자 기부금을 넣었다고 쳐요. 그럼 제 거예요? 적십자 거예요? 적십자 거죠. 똑같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무언가를 받는다는 건 다 증여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쉬는 시간 딱 끝나고 나서 제가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할까요? 했어요. 좋아요. 이것도 기부 증여입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받으시는 거니까요. 수강료에서 차가면 그런 거 아닙니다. 기부입니다. 예, 그런 식으로 가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극단적 개인주의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드릴 건데
자, 그러면 이 극단적 개인주의에 대해서 여러분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그러면 극단적 개인주의인데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선생님 그러면 극단적 개인주의라는 건 알겠는데요. 그럼 이게 어떻게 태어났는지 이게 우리 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왕정주의 국가입니다. 왕이 있어요. 얘네들 왕이 있잖아요. 서유럽은 옛날부터 왕이 있어. 짐이 곧 국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랬는데 여기서 이 왕을 굉장히 싫어하는 세력이 하나 생겼습니다. 뭐냐면 시민들이 아닙니다. 시민들은 애초에 왕이라는 것은 쳐다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눈치도 안 줬어요. 눈도 안 주고 눈도 못 맞췄어요. 그런데 왕하고 대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부르주아입니다. 부르주아. 말 그대로 무역을 통해서 돈을 벌기 시작한 그 부르주아들입니다. 근데 왕이 왜 부르주아랑 치안하냐? 세금을 징수하려니까 시민들은 돈이 없고 따라서 부르주아들한테 계속 세금을 징수합니다. 야, 나 돈 내놔, 돈 내놔. 파티할래. 저 새끼는 저거 부르주아들 얘기합니다. 저 새끼는 진짜 우리가 어떻게 뭐 바다를 건너가지고 목숨 걸고 돈 벌어 왔는데 맨날 저거 뜯어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부르주아들이 뭐를 일으키기 시작하냐면 예, 혁명을 일으키자. 왕을 우리가 이제 깔고 뭉개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왕을 없애자. 그랬는데 부르주아들은 얼마 안 되고 그 얼마 안 되는 세력들이 왕한테 우리 이권 때문에 우리 돈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너를 뒤집어 엎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명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꼬시냐면 시민을 꼬셔요. 시민을. 여러분 의사와 약사들이 제일 잘하는 얘기가 뭐예요?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투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얘기합니다. 넌 투쟁하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굉장히 국민들 뭐냐 이게 명분이에요. 명분. 그래서 여기서 누구를 끌어들이냐면 시민들을 끌어당겨서 시민혁명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시민혁명으로 왕을 이제 엎었죠. 그러면 이제 왕을 어떻게 했느냐? 당장 안 죽였어요. 뭘 했느냐? 부르주아들이 국회를 만듭니다. 국회를 만들어서 뭘 만드냐면 야 세금 얻을 때 우리 국회가 만든 법률에 의거해서 세금을 걷어 조세 법률주의가 나옵니다. 왕이 이제는 세금을 마음대로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의 허락을 얻어야 돼요? 부르주아들의 허락을 얻어야 됩니다. 그 부르주아들이 국회를 장악한 거죠. 그래서 국회에 있는 이 부르주아들이 법률을 만들어서 그 법률에 따라서 법을 집행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게 조세 법률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국회가 태동으로 본다면 부르주아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만드는 게 국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민혁명이고 자 그러면 이제 왕하고 그동안에 이렇게 대립이 있었잖아요. 부르주아가 대립이 있었는데 그럼 부르주아하고 시민들이 대립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다만 언제부터 이 부르주아들이 시민들하고 대립이 생기냐면 부르주아들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자 이제 사람들의 인건비가 없어도 얼마든지 기계를 통해서 돈을 벌기 시작하는 시대가 옵니다. 그랬을 때 자 이 부르주아들이 왕은 그때는 이 부르주아들을 못 건드렸어요. 왜? 못 건드리잖아요. 국회를 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누구를 부르주아들이 마음대로 괴롭히기 시작했냐면 시민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시민들을 상대로 금액을 후려치는 거죠. 너 한 달에 얼마 주면 월급 주면 일할래? 100만 원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애가 저는 70만 원만 주시면 일할 수 있습니다. 저는 50만 원만 주면 일할 수 있습니다. 해서 금액이 계속 낮아지는 거예요. 금액이 계속 낮아지는 거예요. 왜? 기계가 대처를 하니까 그렇게 옛날만큼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지금도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또 그 단계를 맡고 있잖아요. 알바생들이 많이 잘리니까 바로 이 단계예요. 그랬는데 그러면 자 산업혁명을 통해서 시민들을 마구 괴롭히는 게 부르주아들이 시민들을 괴롭혔어요. 그러자 진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이게 뭐냐? 공산주의입니다. 이게 공산주의. 이게 진짜 시민혁명입니다. 그래서 그 시민들이 같이 못 살자. 그래서 시민들이 누구를 죽이려냐면 돈 많은 인간들하고 똑똑한 인간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공산주의의 그 모토입니다. 그래서 마르크스가 공산주의는 가장 부유한 국가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의미인데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왜 여기까지 넘어왔느냐?
여러분 시민들이 스스로 자꾸 가격을 떨어뜨리니까 어느 이상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나온 게 최저임금제입니다. 최저임금제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최저임금제는 그러면 우리 계약상에서 원칙이겠습니까? 예외겠습니까? 예외죠. 그래서 최저임금을 규정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규정을 둬야만 그 이하로 못 떨어뜨리게 만들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외 규정들을 적어 놓는 겁니다. 여기는 원칙이죠. 극단적 개인주의죠. 아, 내가 30만 원 주고 일하겠다는데 그걸 터치할 이유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요게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외 규정들이 이렇게 속속에 들어온다. 그럼 원칙을 모르면 예외가 이해하기 힘들겠죠. 예,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요 정도 개념을 가지고 보신 다음에 자, 이제 이 최저임금제랑 관련돼서 제가 이제 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 요거는 하나만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저랑 계속 같이 해서 같이 가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왜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말씀을 드리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법률 관계죠. 자, 우리가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법률적인 관계를 맺는 거죠. 자, 법률적인 관계를 맺을 때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법률 행위를 통해서 법률 관계를 맺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법률 관계를 맺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요거는 꼭 좀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법률 행위는 뭐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요 법률 행위는 의사 표시를 요소로 합니다. 의사 표시가 반드시 수반되는 그런 법률 관계입니다. 이걸 법률 행위라고 하고 법률 규정은 의사 표시가 없습니다. 의사 표시가 없어요. 서로 간에 의사 표시라고는 하나도 하지 않아요. 그것을 법률의 규정이죠. 자, 그래서 이 법률의 규정을 줄여서 법정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률의 규정을 줄여서 법정. 아, 법정. 그러면 법률의 규정이구나. 법률행위. 아, 그럼 이거는 의사 표시를 통해서 한 거구나. 자, 그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교통사고가 콱 났어요. 그래서 아이고 제가 두 바퀴 굴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자, 여러분들이 교통사고 나셨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아이고 하면서 운전수한테 가서 뭘 달라고 그래요? 치료비를 달라고 하시겠죠. 근데 운전수하고 여러분들 사이에 의사표시를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죠. 난 길을 가고 있었고 부딪혔잖아요. 근데 왜 돈 달라고 할 수 있죠? 다쳤으니까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니, 다쳤으니까 돈 달라는 게 아니라 민법에 규정이 있단 말입니다. 뭐냐? 여러분들이 불법한 행위를 당하시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민법의 규정을 뒀습니다. 민법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지, 민법의 규정이 없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그럼 여러분 당연히 뭘 달라고 그래요? 돈 달라고 하죠. 민법의 규정이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금전으로 한다. 금전입니다. 민법의 규정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있습니다, 진짜. 근데 그러면 자,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금전으로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이거는 의사표시 없이 생겼을 때 법률의 규정에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가능하구나라는 거죠. 근데 이제는 법률 행위, 즉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경우를 볼게요. 여러분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실 때 의사표시를 하세요, 안 하세요? 담배를 사시는 분들은 직접 하세요. 레종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물건을 사고 싶으면 진열대에 있는 물건을 갖다 놓지요. 진열대에 있는 물건을 갖다 놓는다는 것은 내가 이 물건을 사겠다 안 사겠다, 사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의사표시를 통해서 그럼 그쪽에서도 내 당신한테 팔겠다라고 의사표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삑 하고 바코드에 찍히는 거죠. 그럼 내가 물건 갖다 놓으면 사겠다 의사표시를 했고 걔도 삑 찍는다는 건 팔겠다라는 의사표시죠. 서로 의사표시를 해서 계약이 체결됩니다. 그게 바로 의사표시를 통해서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법률 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서 90%, 99% 가까이 전부 다 법률 행위를 통해서 법률관계를 형성해요. 결혼을 할 때 여러분 자, 결혼해 주세요라고 의사표시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여자도 좋아 하고 승낙하지요. 예, 의사표시를 통해서 결혼이 일어납니다. 전부 다 법률 행위지요. 요게 여러분 법률 행위입니다. 그러면 자,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금전으로 하는데 이 법률 행위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거든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길을 딱 지나가고 있는데 택시가 왔어요. 택시 세웠어요.
그 택시를 세워서 탔어요. 어디까지 가십니까? 잠실까지요. 자, 그럼 여러분 서로 간에 의사표시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나 잠실까지 가고 싶다. 아,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끝냈죠. 법률행위입니다. 편의점에서 물건 사는 거 법률행위. 제가 아까 물었죠. 여러분 아이스크림 드실래요? 커피 한 잔 드시고 하실래요? 물었죠. 아, 좋습니다. 이것도 의사표시를 요소로 했죠. 전부 다 이겁니다. 그래서 증여가 여기 들어가고 매매가 들어가고 여러 가지 계약들이 들어가죠. 예,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해볼게요. 자, 길을 딱 가고 있는데 어떤 차가 와서 쾅 부딪혔어요. 아이고, 다쳤어요. 자, 그러면 저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깁니다. 그리고 금전을 받을 수도 있죠. 차에서 딱 내렸어요. 그때만 친구예요. 야, 운전 좀 똑바로 해. 막 이렇게 화를 냈단 말이에요. 근데 많이 다쳤냐? 아, 괜찮아. 야, 미안한데 내가 술 살게.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술 살게. 그래라 그럼. 이렇게 했어요. 자, 서로 간의 의사표시로 술 살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민법에서 뭘 받으라고 그랬어요? 금전 받으라고 했는데 서로 간의 의사표시로 술, 금전 대신에 뭐를 사기로 했어요? 술 주기로 했어요. 아, 술이 금전 아닙니까? 아니죠. 술은 술이고 금전은 금전이죠. 예, 이렇게 했을 때,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금전이 민법에서 금전 받으라고 했는데 술 받는데요. 야, 이거는 법을 무시한 거죠. 법을 무시했을 때 이때 잘 보셔야 될 것이 이겁니다. 만약에 이 법률 규정이 임의 규정인지 강행 규정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여기 위에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요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요걸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임의 규정은 뭐냐면 이거는 너희들이 내가 규정을 만들어놨는데 꼭 지키라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임의적으로 바꿔도 된다. 내가 규정을 만들어놨는데 너희들이 임의로 바꿔도 돼. 이게 임의 규정이에요. 근데 강행 규정은 뭐냐면 내가 규정을 만들었는데 너희들이 강력하게 행동으로 따라주길 원해. 이걸 절대 어긋나지 않길 원해. 해서 강력하게 따르길 원하는 게 강행 규정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규정이 임의 규정이면 금전을 받으라고 규정을 만들어놨지만 이거는 바꿔도 된다 안 된다? 바꿔도 된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임의적으로 바꿔도 된다. 그러니까 술 사기로 했던 거 그래 하면 좋지만 안 따라도 돼. 너희들이 임의적으로 바꿔도 돼. 하니까 여기 술 사기로 했던 이 증여계약은 유효가 됩니다. 효력이 있어지는 거죠. 그런데 강행 규정이라면 강력하게 이걸 지키고 따라야 되니까 금전 외에 다른 걸 받는다? 절대 허용 못해. 그래서 이 계약은 무효가 효력이 없는 무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하고 여기 부분의 차이점이 있을 때 달랐을 때 여기를 보셔야 됩니다. 임의 규정인지 강행 규정인지 보시고 임의 규정이면 유효고 강행 규정이면 무효가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 그러면 최저임금까지 내가 왜 말씀을 드렸느냐? 최저임금이 8,590원일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시간당 8,590원을 주라고 했는데 당사자 점주가 우리 너무 돈이 없다 하면서 8,000원만 주겠다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로계약을.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어떤 점주는 야, 10,000원 줄게. 이렇게 계약을 체결합니다. 근로계약을.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유효입니까? 효력이 있습니까? 효력이 없는 무효겠습니까? 무효. 요거는요? 유효. 왜? 전문가는 왜를 아셔야 되고 그 왜를 응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8,590원의 규정은 8,590원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8,590원 밑으로 떨어지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강행 규정입니다. 강력하게 지켜라. 여기는 절대 내려가면 안 된다.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위로 올라가는 건 된다. 위로 올라가는 건 되는 거죠.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것은 무슨 규정? 임의 규정입니다. 8,590원을 기준으로 놓고 위로 올라가면 임의 규정, 밑으로 내려가면 강행 규정이지요.
그러니까 8,590원을 받아라고 했는데 그 위로 올라가는 임의 규정이니까 10,000원짜리 계약 유효입니다. 그 밑으로 떨어지는 계약은 당연히 무효지요. 그러면 선생님, 강행 규정이면 강행 규정이고 임의 규정이면 임의 규정이지 이건 뭡니까? 한쪽 면만 강행 규정이죠. 이것을 이렇게 부릅니다. 편면적 한쪽 면만 강행 규정 이렇게 부릅니다. 최저임금제는 편면적 강행 규정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전문가라는 것은 이거예요. 야, 감기가 있으면 감기 걸렸으면 감기약 먹으면 되지. 근데 감기가 왜 걸리지? 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그걸 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문가는 그래서 말 그대로 이해를 하고 응용까지 가능했을 때 전문가가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막연했던 개념이지만 이게 왜 이런 식으로 가능하게 되는지를 철저하게 분석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8,590원 밑으로 근로계약은 전부 다 무효입니다. 설령 그 밑에 이 근로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아, 제가 먼저 제안을 했다고요. 자리가 없어서 8,000원이라도 벌기 위해서 제가 먼저 제안을 했다고요. 그래도 여러분 이것은 당연히 8,000원짜리 근로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라고요. 강력하게 그걸 지켜야 되기 때문이죠. 아셨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도 있어요. 8,000원만 주시면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나중에 나갈 때에는 노동청에 신고하는 거죠. 8,000원밖에 못 받았다고. 그래도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죠. 아셨죠? 됩니다. 예, 그게 나쁜 게 아닌 거죠. 이걸 안 지켰으니까 더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되셨고요. 그러면 여러분, 자 여기서 볼게요. 하나가 보니까 법률행위라는 것은 유효, 무효로 되네요. 유효, 무효는 법률행위에서만 나오는 겁니다. 자, 혼인도 여러분 의사표시 한다고 그랬죠? 혼인이 유효네, 무효네 이렇게 얘기하죠. 매매계약이 유효네, 무효네 얘기하죠. 증여가 유효네, 무효네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유효하고 무효라는 것은 우리의 의사표시가 효력이 있네, 효력이 없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게 유효와 무효의 정확한 개념입니다. 정확한 개념. 아, 그러면 유효다. 아, 법률행위네. 의사표시했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개념 정도 알아두시면 충분하시겠습니다. 자, 굉장히 재밌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들 최저시급이 요 최저시급이 원칙이 아니라 예외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그 최저시급의 그 이상 금액은 왜 근로계약이 유효고 그 밑에 계약의 경우에는 왜 무효인지 그 이유도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응용이라는 게 이거예요. 만약에 제가 아는 노무사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아니 사실 최저시급을 7,000원 받기로 했대요. 그 외국인 노동자가. 근데 외국인 노동자가 7,000원 받기로 했는데 외국인 노동자가 먼저 제안을 했대요. 나 7,000원만 줘도 돼. 이렇게. 그러니까 그럴 경우까지 그 책임을 고용주한테 묻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라니까요.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셔야 된다니까요. 예,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고요. 잠깐 쉬었다가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진도 나갈게요.